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어요.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고, 마트에 가면 식료품이 진열되어 있고, 월급날이 되면 통장에 돈이 찍히죠. 이런 일상이 영원히 계속될 거라고 믿고 계신가요? 놀랍게도 역사 속에서 사라진 수많은 국가들의 시민들도 마지막 순간까지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1997년 12월 22일 대한민국이 국제통화기금에 긴급 자금 지원을 요청하기 하루 전날에도 대다수 국민들은 그저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거든요. 누구도 내일 나라 경제가 무릎을 꿇을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국가의 몰락이란 건 할리우드 영화처럼 거대한 폭발이나 탱크가 거리를 누비는 장면이 아닙니다. 오히려 소리 없이, 그리고 그래서 더 섬뜩하게 다가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한 나라가 소리 없이 기울어질 때 정확히 어떤 것들이 먼저 무너지기 시작하는지, 그리고 왜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신호를 감지하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말이죠. 이 내용을 알고 나면 여러분이 뉴스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완전히 바뀌게 될 겁니다. 나라 빚이 늘어난다는 기사, 금융시장이 출렁인다는 보도, 이런 것들이 더 이상 경제 전문가들만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실 거예요. 이건 여러분의 급여, 여러분이 힘들게 모은 저축, 여러분의 노후 생활과 직접 맞닿아 있는 생존 문제니까요. 더 놀라운 것은 이미 여러 경고등이 켜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주시해야 할까요? 어떤 징후를 포착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실체를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알겠돈? 국가라는 거대한 구조물은 겉으로 볼 때 상당히 단단해 보입니다. 정부 건물이 서 있고, 공무원들이 출퇴근하고, 법률이 작동하고, 세금이 징수되니까요. 사람들은 이런 광경을 보면서 우리나라는 튼튼하다고 안심하죠. 문제는 이게 마치 바다 위에 떠 있는 거대한 얼음 덩어리를 바라보는 것과 같다는 점이에요. 물 위로 드러난 부분은 전체의 8%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위협은 수면 아래 숨어 있습니다. 오늘날 지구상의 거의 모든 국가들은 빚을 지고 있어요.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나라가 진 빚이라는 게 무엇인지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국가도 개인처럼 돈을 빌립니다. 다만 그 규모가 상상을 초월하죠. 대한민국의 중앙정부 빚은 2023년 기준 대략 1,150조 원에 육박합니다. 1,150조 원이라니 이게 어느 정도 금액인지 체감이 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1초에 100만 원씩 지출한다고 가정해도 이 부채를 전부 청산하려면 36년이 넘게 걸립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경제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충분히 감당 가능한 수준이다. 다른 선진국들도 비슷한 정도의 빚은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국민들은 마음을 놓습니다. 방송에 나온 전문가들도 현재로선 문제없다고 분석하니까요. 국내 총생산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52% 수준을 넘어섰지만 통제 범위 안에 있다고요. 하지만 문제는 여기에 함정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이 수치는 오직 중앙정부의 빚만 반영한 것이에요.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부채, 공공기업의 부채, 각종 정부 산하 기관의 부채, 이런 건 계산에서 빠져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 부채가 존재한다는 점이죠. 공직자 연금, 군 퇴직연금, 국민연금 같은 앞으로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금액들 말입니다. 이걸 전부 합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일부 분석에 따르면 3,150조 원을 넘는다는 추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감이 오시나요? 우리나라 총 인구가 대략 5,200만 명인데 이 빚을 국민 1인당으로 환산하면 2,500만 원이 넘습니다. 갓난아기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전부 포함해서요. 내 식구 가정이라면 가구당 약 1억 원의 빚을 떠안고 있는 셈이죠. 그런데 이 현실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그러면 국가는 이 부채를 어떻게 상환할까요?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나라가 빚을 갚는 경로는 크게 세 갈래입니다. 첫째, 세금을 더 많이 거둔다. 둘째, 화폐를 더 많이 발행한다. 셋째, 새로운 빚을 내서 기존 빚을 메운다. 이 세 가지 방식의 공통 분모가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결국 모든 부담은 국민의 호주머니로 귀결된다는 점입니다. 세금을 인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장 여러분 월급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커집니다. 소득세, 부가가치세, 재산세, 온갖 세목이 조금씩 올라가죠. 한 번에 확 올리면 반발이 거세니까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슬금슬금 올립니다. 작년에 담뱃값이 뛰었고 주류 가격도 올랐고 공영 주차 요금도 상승했죠. 이런 것들이 전부 세금과 연동되어 있습니다. 화폐를 추가로 찍어내면 어떻게 될까요? 물가 상승이 일어납니다. 쉽게 표현하면 모든 게 비싸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유한 돈의 실질 가치가 쪼그라드는 겁니다. 예전엔 1,000원으로 컵라면 하나를 살 수 있었는데 이젠 1,500원을 내야 한다면 여러분의 예금은 사실상 손실을 입은 거죠. 월급은 동결됐는데 물가만 치솟으면 실질적으로는 임금이 깎인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빚을 빚으로 막는 건 또 어떨까요? 이건 마치 여러 장의 신용카드를 돌려막기 하는 것과 흡사해요. 처음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당장의 고비는 넘길 수 있죠. 다만 부채는 지속적으로 불어나고 이자도 함께 늘어납니다. 언젠가는 더 이상 갚을 능력이 소진되는 순간이 도래합니다. 그때가 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바로 여기서 예상치 못한 전환점이 나타납니다. 국가가 더 이상 채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그 순간 가장 먼저 붕괴하는 건 다름 아닌 믿음입니다. 화폐에 대한 믿음, 정부에 대한 믿음, 체계 전반에 대한 믿음이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국가를 받쳐왔던 모든 것들이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핵심이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건 단순히 빚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 빚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뢰가 사라지면 돈은 그저 종이 쪼가리가 되고 약속은 허공에 흩어지고 시스템은 멈춰버립니다. 그렇다면 이 신뢰라는 것은 어떻게 형성되는 걸까요? 그리고 어째서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답하려면 현대 금융체계가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최대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은행에 1,000만 원을 맡겼다고 상상해 보세요. 은행이 그 돈을 금고에 고스란히 보관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은행은 법으로 정해진 일정 비율만 유보해 두고 나머지 대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대출해 줍니다. 대출받은 사람은 그 돈으로 집을 사거나 사업을 시작하겠죠. 그리고 그 돈은 또 다른 은행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 은행도 마찬가지로 대출을 실행하고요. 이런 식으로 최초의 1,000만 원이 금융 시스템 내에서 몇 배로 증식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급준비금 일부만 보유하는 제도인데요. 풀어서 말하면 은행이 고객 예금 전액을 보관하지 않고 일부만 남긴 채 운영한다는 의미입니다. 마술 같죠? 문제는 이 마술이 단 하나의 전제 위에서만 성립한다는 점이에요. 바로 모든 사람이 동시에 은행으로 달려가서 돈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어느 날 갑자기 전 국민이 은행 창구 앞에 줄을 서서 자기 돈을 인출하려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은행은 실제로 그만큼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니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이걸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 흔히 뱅크런이라 부르죠. 금융기관이 파산하는 가장 빠른 경로입니다. 더 소름 끼치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건 특정 은행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국가 경제 전체가 이런 구조 위에서 작동하고 있으니까요. 정부도, 기업도, 자영업자도 모두 미래의 돈을 앞당겨 쓰면서 살아갑니다. 앞으로도 경제가 성장할 거라는 기대, 미래의 수입이 생길 거라는 확신, 이런 것들이 전체 구조를 떠받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부터가 진정한 공포의 시작입니다. 가장 먼저 증발하는 건 유동성입니다. 유동성이라는 표현이 좀 생소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요. 간단히 말하면 돈이 순환하는 속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경제가 정상적으로 굴러갈 때는 돈이 활발하게 돌아다닙니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자는 그 돈으로 상품을 구매하고 상점주인은 받은 돈으로 물건을 다시 채워넣고 이런 식으로요.
문제는 위기가 감지되면 사람들이 지출을 멈추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앞날이 불투명하니 일단 허리띠를 졸라매야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비 투자를 중단하고 신규 채용을 동결하고 비용을 최대한 줄입니다. 은행은 대출을 꺼립니다. 빌려줬다가 회수하지 못할까봐 두려운 거예요. 이렇게 되면 경제 전반에 돈이 고갈되기 시작합니다. 마치 사막에 비가 내리지 않는 것처럼요. 아무리 돈이 많이 존재해도 그 돈이 순환하지 않으면 경제는 정지해버립니다. 기업은 상품을 팔 수 없고 사람들은 직장을 잃고 소득이 줄어들면서 소비가 더욱 위축됩니다. 하강 곡선이 가팔라지는 거죠. 1997년 외환 위기 때가 정확히 그랬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의 외화 보유량은 급속도로 바닥을 향해 치닫고 있었어요.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에서 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자 기업들이 연달아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아보, 한보, 쌍용 같은 대형 기업들이 줄줄이 무너졌고 대우그룹도 1999년 8월 26일에 12개 계열사가 기업 개선 작업에 들어갔죠. 핵심은 이 기업들이 금융권에서 막대한 자금을 빌려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기업이 도산하면 은행도 부실해집니다. 대출금 회수가 불가능해지니까요. 은행이 부실해지면 예금자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내 예금은 안전할까? 이런 의구심이 싹 트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사람들은 은행으로 달려갑니다. 뉴스에서 목격하신 적 있으시죠? 은행 앞에 장사진을 이룬 사람들의 모습 말입니다. 그게 바로 예금 인출 쇄도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게 시작되면 제동을 걸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이 돈을 찾으면 옆 사람도 불안해져서 따라가고 그러면 또 다른 사람도 가고 연쇄 반응이 폭발적으로 확산되는 겁니다. 정부는 이럴 때 어떤 대응을 할까요? 예금자 보호 장치가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금융기관이 파산해도 현행 기준 1억 원까지는 보장해 준다고요.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만약 여러 금융기관이 동시다발적으로 무너진다면 정부가 그 모든 금액을 실제로 지급할 수 있을까요? 대답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예금보호기금의 재원은 전체 예금 총액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적습니다.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결국 화폐를 추가 발행하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그 순간 통화 가치는 급락하기 시작합니다. 통화 가치 하락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단순합니다. 여러분의 급여, 여러분의 저축, 모든 게 휴지 조각으로 변해간다는 뜻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빵 한 조각이 1,000원이었는데 저녁이 되니 2,000원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극단적인 경우 물가가 통제 불능 상태까지 치솟을 수 있습니다. 이게 초고속 물가 폭등, 즉 하이퍼인플레이션입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 짐바브웨,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이 나라들에서는 사람들이 손수레에 돈다발을 가득 싣고 가서 겨우 빵 한 덩어리를 구입했어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이 닥치기 전에 알아챌 수 있는 전조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조들은 이미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어요. 첫 번째 신호는 국채 이자율의 변동입니다. 국채라는 건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인데요. 간단히 말하면 정부가 시장에서 빌리는 돈이에요. 이 국채의 금리가 상승한다는 건 무엇을 뜻할까요? 정부를 믿는 투자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돈을 빌려주는 측에서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해 더 높은 이자를 요구하는 것이니까요. 최근 수년간 전 세계적으로 국채 수익률이 크게 출렁이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 10년물 국채 금리가 3%대에서 5%에 육박하기도 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나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평가받던 미국 국채마저 이제는 의심의 대상이 됐다는 겁니다.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두 번째 신호는 환율의 급격한 등락입니다. 환율이라는 건 통화 간의 교환 비율인데요. 예를 들어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오른다는 건 우리 돈의 가치가 하락한다는 의미입니다. 최근 달러당 원화 환율이 1,450원대에 근접하고 있으며 연말 1,500원 돌파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1,150원대였는데 말이죠.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상승합니다. 세 번째 신호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입니다.
많은 이들이 부동산을 안전한 투자처라고 여깁니다. 땅값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죠. 다만 역사적 사례를 보면 이건 환상에 불과합니다. 일본의 경우 1990년대 초반 부동산 거품이 터지면서 지가가 67% 이상 급락했어요. 미국도 2008년 금융위기 때 주택 가격이 폭락했죠. 사람들이 집값이 끝없이 오를 거라고 믿고 무리하게 빚을 내서 주택을 매입했는데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자 대출 상환이 불가능해진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은 어떤 상황일까요? 가계부채가 대략 1950조 원 수준입니다. 이 중 상당 비중이 주택담보대출이에요. 만약 부동산 가격이 내리막길에 접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집값은 떨어지는데 빚은 그대로니까 사람들은 빚더미에 올라앉게 됩니다. 네 번째 신호는 기업들의 연쇄 도산입니다. 경기가 침체되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건 기업입니다. 특히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들이요. 우리나라 기업들의 차입금 비율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기업들은 이자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고 쓰러지기 시작해요. 한 기업이 무너지면 그 기업과 거래하던 다른 기업들도 연쇄적으로 피해를 입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연쇄 충격이 경제 전반에 막대한 압박을 가하게 됩니다. 더 충격적인 현실은 따로 있습니다. 이 모든 신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날 때 시스템은 감당할 수 없는 하중을 받게 됩니다. 하나하나는 관리할 수 있을지 몰라도 모든 게 한꺼번에 폭발하면 아무리 강한 국가도 버틸 수 없어요. 2008년 금융위기가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비호량 주택담보대출 문제로 시작했죠. 미국의 일부 저소득층이 주택대출을 갚지 못하는 것뿐이었어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문제는 이 대출들이 증권화되어 전 세계 금융기관에 판매됐고 이게 터지면서 전 세계가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는 그때보다 훨씬 더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동원했던 모든 수단들을 이미 다 소진해버렸거든요. 금리는 거의 바닥까지 내렸었고 정부는 이미 엄청난 빚을 지고 있습니다. 다음 위기가 도래하면 쓸 수 있는 카드가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도 정부나 중앙은행이 뭔가 해결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안타깝게도 그들도 마법사가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일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어요. 중앙은행이 행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은 금리 조절과 화폐 발행입니다. 경기가 나빠지면 금리를 낮춰서 사람들이 돈을 빌리기 쉽게 만들죠. 문제는 이건 정상적인 경기 하강일 때나 통하는 처방입니다. 시스템 자체가 와해되고 있을 때는 효과가 없어요. 화폐 발행도 한계가 있습니다. 계속 돈을 찍어내면 사람들이 그 돈을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베네수엘라를 보세요. 정부가 미친 듯이 화폐를 찍어냈지만 경제는 더 악화됐어요. 근본적인 문제는 돈의 양이 아니라 신뢰의 붕괴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재정 정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조정하거나 정부 지출을 확대하는 거죠. 그런데 이 돈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정부가 빚을 내서 준 겁니다. 여기서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정부가 돈을 쓰면 빚이 늘어나고 빚이 늘어나면 이자 부담이 커지고 이자를 내기 위해 더 많은 세금을 걷어야 하고 세금이 늘어나면 경제가 더 나빠지는 악순환이요. 그리고 그 끝에는 국가 파산이 있습니다. 국가가 파산하면 먼저 정부는 공무원 급여를 제때 지급하지 못합니다. 복지 지출이 축소되거나 지연됩니다. 병원, 학교, 경찰, 소방서 같은 공공 서비스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010년 유럽 재정 위기 때 그리스는 사실상 파산했고 공무원을 대량 해고하고 연금을 삭감했습니다. 실업률은 29%까지 치솟았고 젊은이들의 절반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어요. 더 심각한 건 사회 전체가 흔들렸다는 겁니다. 범죄율이 급증했고 자살률이 높아졌고 의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바로 국가가 무너지는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는 핵심적인 질문에 답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무너질 때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선택의 자유입니다. 여러분이 내일을 설계할 수 있는 권리,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자유, 이런 것들이 제일 먼저 사라집니다.
돈의 가치가 사라지면 여러분은 물건을 살 수 없게 됩니다. 일자리도 사라집니다. 안전도 사라집니다. 경찰과 군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질서가 무너집니다. 건강도, 교육도, 희망도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악몽을 피할 방법은 없는 걸까요? 완벽한 해결책은 없지만 살아남기 위해 당장 준비해야 할 3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자산 보호, 생존 역량, 그리고 정신적 대비입니다. 먼저 자산 보호입니다. 어느 날 아침 눈을 떴는데 뱅킹 앱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런 순간 여러분의 주머니에 있는 실물 현금만이 유일하게 가족의 저녁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빚은 당장 줄여야 합니다. 특히 변동금리로 묶인 대출이 있다면 더욱 위험합니다. 2022년부터 2023년 사이 미국 기준금리는 1년 반 만에 0%에서 5.5%까지 치솟았습니다. 빚이 없는 사람과 빚에 쫓기는 사람의 생존은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은행에만 돈을 넣어두면 안 됩니다. 실물 현금을 집에 보관하세요. 전산망이 마비됐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비상자금 말입니다. 그리고 식량, 물, 생필품을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치는 확보해 두세요. 이건 과도한 준비가 아니라 생존 지침입니다. 다음은 생존 역량입니다. 위기가 오면 돈의 힘은 급격히 줄어듭니다. 대신 능력이 모든 걸 결정하게 되죠. 아르헨티나 부도 사태 때 살아남은 사람들은 전기 기술자, 배관공, 목수, 요리사처럼 기술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식도 중요합니다.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국채 금리가 급등한다는 뉴스, 환율이 폭등한다는 보도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미치는 경고 신호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건강도 생존 역량입니다. 의료 시스템이 무너지면 아파도 치료받을 수 없어요. 평소에 건강을 관리하지 않으면 위기 상황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운동하고 제대로 먹고 충분히 쉬세요. 그리고 자산과 수입원을 다양화하세요. 한국 원화만 가지고 있으면 환율 폭등에 당합니다. 주식만 있으면 증시 붕괴에 당하죠. 한 가지가 무너져도 다른 걸로 버틸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신적 대비입니다. 실제로 위기 상황에서 사람을 죽이는 건 공포와 절망입니다. 위기가 오면 혼자서는 견딜 수 없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 등 서로 돕고 의지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멘탈도 준비해야 합니다. 불안과 공포가 밀려올 때 무너지면 끝입니다. 역사를 보면 위기 속에서도 냉정함을 유지한 사람들이 살아남았습니다.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미리 익혀두세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균형입니다. 너무 낙관하지도 너무 비관하지도 마세요. 준비는 하되 일상을 살아가세요. 위기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습니다. 다만 준비된 사람은 어떤 상황이 와도 살아남을 확률이 높다는 건 확실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국가가 무너질 때 일어나는 일들을 살펴봤습니다. 현실을 직시하자는 겁니다. 역사는 계속 반복됩니다. 로마 제국도 대영 제국도 소련도 붕괴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스템도 언젠가는 끝날 수 있어요. 반면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위기는 또한 기회입니다. 낡은 시스템이 무너지면 새로운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준비된 사람들은 위기 속에서도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눈을 뜨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하고 변화의 조짐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기가 닥치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다만 그땐 이미 늦어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서 내일도 오늘과 비슷할 거라고 믿으면서 살 수도 있고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씩이라도 빚을 줄이고 저축을 늘리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면서요. 기억하세요. 국가가 무너질 때 가장 먼저 사라지는 건 선택의 자유입니다. 다만 지금은 아직 여러분에게 선택권이 있습니다. 이 선택권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어요. 세상은 여러분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는 것이 힘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게 됐고 위기의 징조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이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앞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꼭 일어날 거라는 게 아닙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말씀드린 거예요. 실제로는 정부가 잘 대응할 수도 있고 기술 혁신이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준비하는 게 나쁠 건 없습니다. 보험을 든다고 생각하세요. 위기가 안 와도 여러분이 준비한 것들, 빚을 줄이고 저축을 늘리고 기술을 배운 것들은 어떤 상황에서든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만약 정말로 위기가 온다면요. 그때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떠올리게 될 겁니다. 그때 여러분은 감사할 거예요. 미리 준비했던 자신에게요.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고 위험은 커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모든 게 임계점에 도달할 겁니다. 그날이 오면 준비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쪽이 되고 싶으신가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말이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불편한 진실을 들려드렸지만 이게 여러분의 미래를 지키는 첫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세상의 이면을 이해하고 시스템의 약점을 알고 스스로를 지킬 방법을 찾는 것, 아는 것이 힘입니다. 준비하는 자가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